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저희도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순애는 충격에 휩싸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돌리며 조금만요.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라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순애는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렸단 말이냐. 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전라남도 곡성의 한적한 마을, 100년도 넘은 한옥 한 채가 오후 햇살을 받으며 고즈넉하게 서 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김순애는 올해 79살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운영해온 반찬 가게를 얼마 전 접고 난 뒤 이제야 진정한 노년의 여유를 맛보려 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며 저녁에는 뜨개질을 하거나 옛날 드라마를 보는 소박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순애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부터 시작됩니다. 50년 넘게 새벽에 눈을 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찬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시며 마당으로 나서면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 앉아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오늘은 김장용 배추를 살펴보고 마당의 낙엽도 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이제 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아들만 잘 되면 그만이지. 순애는 늘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0 늦둥이로 낳은 아들 정호가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정호는 지금 52살, 한때는 제법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건설업에 손을 댔다가 부동산 개발로 사업을 확장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안 형편이 꽤 괜찮았어요. 순애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호가 처음 사업에 성공했을 때의 모습을요. 한복을 차려입고 찾아와서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라고 말하던 그 당당한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든든했어요. 늦깎이로 얻은 아들이지만 이렇게 효자로 자라줘서 고마웠죠. 하지만 요즘 들어 정호의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술 냄새를 풍기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정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순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정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호야, 요즘 무슨 일 있냐?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 정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힘들긴 한데 곧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순애의 오랜 경험으로는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미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호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할 때면 항상 보이던 그 표정이었거든요. 며느리 미정은 48살의 간호사입니다. 큰 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성실하게 일해왔고 겉으로 보기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부처럼 보였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는 순애에게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드실 것 챙겨드릴까요? 미정의 말은 언제나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애는 미정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기색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죠. 시어머니 봉양은 내 몫이 아닌데
미정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지쳐 집에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까지 챙기는 게 버겁다는 마음이 컸어요. 더군다나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 경제적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병원 동료들이 시어머니랑 따로 살면 편할 텐데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정우가 밤늦게 들어와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정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큰 빚을 진 건 아닐까? 우리 가족에게 무슨 큰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어요. 어느 저녁 순애는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정우는 또 늦은 시간에 들어왔고 미정은 야근이라며 병원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순애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 다른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순애는 혼자서 작은 상에 밥을 차려놓고 텔레비전을 보며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들 사업만 잘 되면 나도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텐데.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미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괜히 아들을 더 힘들게 할까 봐서요. 마을 사람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나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릴 때 누군가 정우 얘기를 꺼내면 순애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정우는 잘하고 있어요. 요즘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뵈어도 효자랍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무슨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도는 건 아닌지, 정우가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 작은 소망을 빌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화목해지고 정우가 건강하게 사업을 이어나가며 미정과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요.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고 있었고 한옥의 처마 끝에서는 작은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밤이 순애에게는 마지막 안식일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된 건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미정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요일인가 싶어 달력을 봤지만 분명 화요일이었어요. 미정아, 괜찮냐? 순애는 며느리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미정은 아무리 야근을 해도 새벽에는 집에 돌아오곤 했거든요.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우방도 확인해 봤지만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혼자 남겨진 순애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시간이 흘러 오전 9시쯤 되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급하게 나가봤어요. 미정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고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미정아,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밤새 안 들어왔던데. 미정은 순애의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준비할 게 있어서요. 어머님도 옷 챙겨주세요. 옷을 왜 챙겨? 어디 가는 건데? 순애의 질문에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을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른 곳이 어디 말이냐?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잠시만 다른 곳에 계세요. 순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니 그것도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말이에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순애는 미정의 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길을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여기가 어디냐? 차가 멈춘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요양원이었습니다. 평안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아, 여기가 왜? 어머님, 여기서 잠깐만 지내세요. 정말 잠깐만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애의 손을 잡고 요양원 안으로 이끌었어요.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순애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걸으며 지나가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도 저런 모습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미정이 문을 열어준 방은 작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가에 놓인 의자가 전부였어요. 순애는 그 의자에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미정은 순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저희도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짐이 되어서 버려지는 건가요?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짐이 되었더냐?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리며 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순애에게는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날 이렇게 버렸단 말이냐? 순애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필요한 건 다 준비해뒀어요. 직원분들이 잘 돌봐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순애의 질문에 미정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조금만요.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하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정 자신도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미정이 떠난 후 순애는 혼자 남은 방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 정성스럽게 가꾼 마당,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정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순애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언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순애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자식들이 바빠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혼자 지내기 힘들어서. 하지만 순애는 자신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우며 순애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서 보던 천장과는 달리 이곳의 천장은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일은 정우가 날 데리러 올 거야. 순애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요양원에서의 첫 밤을 보낸 순애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어디서든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이 보이니 어젠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요양원 마당에는 몇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어요. 집에 있던 감나무만큼 정겨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네요. 문을 노크하며 들어온 건 간병인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직 이곳 생활이 낯설으시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도 처음엔 다 그러셨거든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적응이라니 자신은 이곳에 적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순애는 요양원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도미노를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우가 언제 자신을 데리러 올지 기다렸어요. 분명 어젯밤 미정의 말은 일시적인 것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순애의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입구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고 무서워 보였어요. 순애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우 어딨나? 남자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로비에 있던 어르신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여기 정우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요양원 직원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거짓말 말고 김정우 말이야. 그놈이 어머니를 여기 숨겨놨다며?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들 정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무서운 사람들이 정우를 찾는 걸까요? 아, 정우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하지만 면회 시간이. 면회는 무슨, 그놈 숨겼지? 어머니라도 내놓으셔야지.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순애는 의자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정우를 찾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요양원 원장님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남자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 그 새끼가 3억을 빌려가고는 잠적했어요. 어머니만이라도 만나면 연락이 될 텐데 말이에요. 3억? 그 큰 금액을 들은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우가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니, 그것도 이런 무서운 사람들에게서 말이에요. 어르신들 놀라니까 조용히 하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원장님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하지만 김정우 연락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남자들이 떠난 후에도 요양원 안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순애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우가 3억이라는 큰 돈을 빌렸다니,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이 순애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정우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이 분명 해결하실 거예요.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미정이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단순히 짐이 되어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우가 빚에 쫓기고 있어서 자신을 안전한 곳에 숨긴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순애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우가 왜 그런 큰 돈을 빌렸을까?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그리고 자신을 정말로 보호하려고 이곳에 보낸 거닐까? 어머님, 전화 왔어요. 간병인이 순애를 불렀습니다. 순애는 급하게 사무실로 갔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정아, 오늘 무서운 사람들이 왔었다. 정우를 찾으면서 3억을 빌렸다고 하더라.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니.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기다려.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정말 조금만요. 상황이 좋아지면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순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답답했어요. 정우는 어디에 있는 건지, 정말 그런 큰 빚을 진 건지, 언제까지 이곳에서 기다려야 하는 건지.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무들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마음을 조금은 달래주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무슨 일이든 잘 해결하고 돌아와라. 순애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오늘 온 그 사람들의 무서운 표정, 미정의 애매한 대답, 그리고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정우.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아니, 혹시 날 요양원에 넣은 게 단순히 버린 게 아닐지도. 순애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곳에 보낸 거라면 미정을 너무 원망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깊은 밤 요양원은 조용해졌지만 순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만 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사흘째 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감과 궁금증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어요. 정우에 대한 소식도 없고 미정은 애매한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이제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김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선생님, 며느리 좀 불러주세요. 꼭 만나서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 전화를 해봤지만 미정은 바쁘다며 당장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결국 미정이 저녁 시간에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6시 미정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순애는 미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정아,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라. 무슨 말씀을? 사흘 전에 무서운 사람들이 여기 왔었어. 정우가 3억을 빌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너는 계속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지금이 언제야?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데?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권리가 있잖아.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우 씨가 사업에서 큰 실패를 하셨어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잃었고, 그래서 사채에 손을 대셨어요. 사채?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채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손 떼면 안 되는 무서운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한 2억 정도였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금은 3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정호 씨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망가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애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도망자가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도망가다니. 우리 정우가? 어머님, 정호 씨가 갑자기 사라지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머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께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날 여기에 숨긴 거구나? 순애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건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보호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어머님이 충격받으실까봐. 충격은 무슨, 내가 뭘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모르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순애는 미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어요. 미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었죠. 그럼 지금 정우는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미정의 말을 들은 순애는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날 이곳에 가둔 게 다 돈 때문이지? 빚쟁이들 눈 피하려고 한 거지? 순애의 직설적인 질문에 미정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을 보호하려고. 보호는 무슨, 솔직히 말해봐. 내가 집에 있으면 불편하잖아. 빚쟁이들도 오고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말이야. 미정은 순애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지금은 말씀 못 드려요. 정호 씨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차마. 하지만 순애는 더 이상 애매한 대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구나. 다 내 욕심 때문 아니야? 어머님, 처음부터 내가 정우를 부추긴 거 아니야?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런 걸 원했잖아. 순애의 목소리가 요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뭘 원한 적 없어요. 정호 씨가 혼자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정호 귀에 속삭인 거 아니야?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다른 집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순애는 억울함과 분노로, 미정은 죄책감과 서러움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어요. 힘들기는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나만 여기 가둬놨잖아. 집에서 편하게요? 어머님, 지금 우리 집에 매일 빚쟁이들이 와요. 문짝을 두드리고 협박 전화를 하고 제가 병원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미정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들은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도 자신만큼이나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견뎌야지. 왜 나만 따로 떼어내? 어머님이 위험해질 수 있어서요. 그 사람들이 어머님께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차라리 함께 방으로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미 다 끝났잖아. 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호 찾으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하지만 순애는 돌아서며 쌀쌀하게 대답했어요. 찾기나 하겠어? 도망간 사람을.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정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미정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분노, 정호가 도망간 것에 대한 실망, 그리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애는 중얼거렸어요. 정호야, 엄마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미정과의 격한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호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고 미정도 그 이후로 연락이 뜸했어요. 순애는 매일 요양원 로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면회 시간도 아니고 해서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정호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의 손이었습니다. 붕대로 감싸여 있고 피가 스며나와 있었거든요. 정호야. 순애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호는 어머니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상처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순애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게 뭐냐? 순애가 종이를 펼쳐보니 그것은 차용증과 각서들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금액들과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들을 보며 순애는 현기증을 느꼈어요. 3억 5천만 원. 순애가 중얼거리자 정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였어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몇 배로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프로젝트가 무산됐어요. 투자받은 돈은 다 날리고 사채까지 빌린 상태였죠.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정우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더 큰 돈을 빌려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어요. 도박에까지 손을 댔죠. 도박까지?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며느리 탓도 아니야. 내가 사채에 손을 댔어. 내가 도박을 했어. 정우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미정이는 말리려고 했어요. 위험하다고, 그만하라고. 하지만 난 듣지 않았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이번에는 꼭 성공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애는 이제야 그동안 미정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걸 지켜봐야 했던 미정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갑자기 요양원 입구에 또 다른 차들이 몰려왔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번에 왔던 그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숨어 있었군. 남자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정우를 보며 소리쳤어요. 김정우, 이제 끝장이다. 정우는 순애를 뒤로 밀어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와만 얘기하죠. 하지만 남자들은 정우에게 다가와 거칠게 붙잡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나? 한 달 넘게 숨어 다니면서 돈은 마련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무슨, 이미 늦었어. 남자 중 하나가 정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만해요. 내 아들을 때리지 마. 하지만 남자들은 순애를 밀어냈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다쳤어요. 엄마. 정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우리 돈 3억 5천을 가져갔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4억이 넘었고요. 남자의 말을 들은 순애는 더욱 절망스러워졌어요. 4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제발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무릎을 꿇고 남자들 앞에서 빌었습니다. 할머니가 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을 갚든지 아니면.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요양원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외쳤어요. 경찰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남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겠어요. 하지만 김정우, 너는 끝까지 쫓아갈 거야. 도망갈 곳도 없을 거고. 남자들이 떠난 후 요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모두 놀라서 방으로 피했고 직원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 정우와 순애를 보호했습니다. 정우야, 괜찮냐? 순애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정우도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제 어쩌면 좋냐? 순애는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엄마, 여기서도 안전하지 못해요. 저 사람들은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정우의 말을 들은 순애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우는 머리를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정리한 후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원하시면 신청하세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날 밤 순애는 상처투성이인 아들과 함께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곁에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가 다 망쳤어요. 가족도 인생도 다 망쳤어요. 순애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해보자. 하지만 순애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억이 넘는 빚, 무서운 채권자들, 그리고 도망칠 곳도 없는 현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엄마가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순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시련을 겪으며 비로소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우가 요양원에 나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요양원 앞을 맴돌았고, 요양원 측에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다른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세요.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는 이해했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애는 정우와 함께 요양원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의 상처는 조금 나아졌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히 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하냐?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해야지. 순애는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때 멀리서 미정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미정은 더욱 야위어 보였어요.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우 씨. 미정이 다가와서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들고 온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순애가 물었지만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우가 봉투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 등기부등본이네? 정우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이게 무슨 일이냐? 순애도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만하세요. 미정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순애와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비닐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뭐라고?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제 명의로 집까지 저당 잡혔어요. 미정은 서류 뭉치를 정우에게 밀어주었습니다. 미정아, 너 뭘 한 거야? 순애가 급하게 물었지만 미정은 계속해서 고백을 이어갔어요. 2억을 제가 대신 갚았어요. 제 적금, 보험,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대출받은 돈으로요. 정우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아, 너 왜 이런 일을?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신 것도 빚쟁이들이 어머님을 해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정우 씨가 없으니까 어머님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님을 인질로 잡겠다고까지 협박했거든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안전한 곳에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면 더 걱정하실까봐 그냥 요양원에서 잠깐 지내시라고만 했어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미정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넌 나를 치워버린 게 아니라 지켜주려 했던 거냐? 순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호는 미정이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미정아, 너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한 거야?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혔다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2억이 더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3억 5천을 요구했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4억이 넘어갔거든요. 순애는 미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정아. 순애가 미정의 이름을 부르자 미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순애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오해했었나. 순애는 일어나서 미정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정아. 내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미정은 시어머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너무 서운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정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정호는 무릎을 꿇고 두 사람 앞에서 빌었어요. 엄마, 미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순애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지. 미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직 2억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더 이상 담보로 잡을 것도 없고. 그때 정호가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당신이 희생할 수는 없어. 정호 씨? 미정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식으로 합의를 볼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파산하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순애는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그동안 도망만 다니던 정호가 이제야 현실과 맞서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정호야. 엄마,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미정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내가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호는 미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아내를 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정호 씨.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지만 정호는 이번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책임질게요. 정호가 마음을 정한 그 다음 날 드디어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정호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받았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무장한 그의 모습에서 예전의 당당함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모든 걸 정리할 거예요. 정호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며칠을 함께 지낸 후 순애는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괜찮겠냐?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순애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요양원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괜찮아요.
이번엔 준비를 다 했거든요. 정우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에는 개인회생 신청서, 변호사 위임장, 그리고 미정이 이미 갚은 돈에 대한 증빙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후 2시 정우는 채권자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의 한 음식점 별실이었는데 미정과 순애도 함께 따라갔어요. 변호사도 동행했습니다. 김정우가 드디어 나타났군. 채권자 대표인 최 사장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옆에는 저번에 요양원에서 봤던 무서운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은 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정우는 예전과 달리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도망다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식으로? 내가 우리 돈 4억을 가져가고 한 달 넘게 잠적했는데 최 사장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가 도망간 건 정말 잘못이었어요. 정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의뢰인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2억 원을 상환했고요. 개인회생? 그게 뭔 소리야? 최 사장이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법적 절차에 따라 채무를 조정받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정우의 말을 들은 최 사장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최 사장이 정우에게 다가가려 하자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폭력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미 녹음도 하고 있고요. 그때 미정이 일어나서 최 사장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2억 원은 제가 갚았습니다. 여기 영수증도 있고요. 최 사장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2억은 언제 갚을 건데? 법원 조정을 통해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정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분할 상환? 농담하나? 당장 갚아야 할 돈인데. 최 사장이 소리를 지르자 정우는 더욱 침착하게 말했어요. 최 사장님, 저를 죽여도 없는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려주시면 평생에 걸쳐서라도 갚겠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평생에 걸쳐서라도? 최 사장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정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앞으로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계속 상환해 드릴게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믿을 수 있나? 믿어주세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 도망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우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최 사장도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변호사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요. 최 사장은 부하들과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매달 꼬박꼬박 갚아야 해. 한 달이라도 늦으면 용서 안 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보증을 서야 해. 그 말을 들은 순애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보증을 서겠습니다. 어머니. 정우가 놀라며 순애를 말렸지만 순애는 단호했습니다. 내 아들 빚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미정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최 사장은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좋아, 믿어보자. 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월 1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나머지 2억 원을 갚기로 합의했어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약속 어기면 가만 안 둘 거야. 최 사장이 경고했지만 정호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합의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음식점을 나왔어요. 바깥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호야, 정말 괜찮겠냐? 순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미정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날 저녁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채권자들과의 합의도 공식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정호는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요양원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미정이 말했지만 정호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채무 조정 합의가 성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른 가을 곡성의 한옥집으로 돌아온 김씨 가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 정호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예전처럼 술에 찌든 채 늦잠을 자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작업복을 입은 정호는 곡성 새벽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호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시장에서 만난 인부대장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호는 지난 2달 동안 건설 일용직으로 꾸준히 일하며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김 사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정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트럭에 올라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육체 노동이었지만 이제는 이 일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번 돈으로 빚을 갚고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일이었거든요. 형님, 요즘 부쩍 달라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좀 거만해 보였는데 지금은 진짜 겸손하시고. 동료 인부가 말했지만 정호는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거만했던 과거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세상이 보이나 봅니다. 정호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편 같은 시간 집에서는 순애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을 위해 든든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여전히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미정이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지만 순애는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 미정아. 내가 밤 근무하고 왔는데 쉬어야지. 요양원에서의 일들을 겪은 후 순애와 미정 사이에는 전에 없던 끈끈한 정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모녀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해서. 미정은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라. 내가 날 지키려고 한 거였잖아.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순애는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오전 9시 미정이 병원으로 출근하고 난 후 순애는 혼자 집안일을 정리했어요. 예전보다 집은 훨씬 검소해졌지만 오히려 더 정겨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점심때쯤 되어 정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과 옷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빨리 씻고 밥 먹어라. 순애는 정우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전에 허영심 많던 아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는 진짜 어른이 된 모습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일당 받았어요. 정우는 하루치 일당 10만 원을 순애에게 건네주었어요. 내가 써라. 내 용돈도 있어야지.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돈은 무슨요? 다음 달 갚을 돈 모아야죠. 매월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어요. 때로는 두 군데서 일하며 더 많이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우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몸이 중요하다. 순애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우는 씩씩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목표가 생겼거든요. 오후에는 미정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보였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우 씨, 저 왔어요. 고생했어, 미정아. 순애는 며느리를 반겨주었고 정우도 아내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함께 둘러앉아 소박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게 언제만이야. 순애가 감회에 젖어 말하자 정우와 미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러네요. 예전에는 다들 바빠서 각자 따로 먹었는데 미정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거야. 정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서 가족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 갚을 돈은 다 모았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벌써 석 달째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15개월이나 더 남았네. 순애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미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니까 끝까지 해낼 수 있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천벌이라 여겼던 요양원. 사실은 날 지키려던 울타리였구나. 미워만 했던 며느리가 결국 내 등을 지켜준 거였네.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감나무가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희망으로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집안,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또다시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병원으로 출근했고 순애는 집에서 두 사람을 기다렸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순애는 마당에 물을 주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이 곡성의 작은 한옥집 마당을 비추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씨 가족의 진짜 새 출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비록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가족이 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눈가를 닦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이 가정을 응원해 주세요.